2025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변수가 많은 올해의 대입에선 특히 자신의 점수에서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이 나에게 꼭 맞는 대학을 찾는 방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짚어봅니다. 서울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수능 성적이 얼마 전에 발표됐습니다. 이 학생들 이 채점 결과 토대로 앞으로 정시 지원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될 텐데 올해 수능 채점 결과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한마디로 살펴본다라면 이전 연도보다 좀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2025 대외 수능은 국어 수학의 변별력이 이전 연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탐의 변별도가 높아지면서 탐구의 영역이 국어 수학 영역만큼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1등급 인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2, 3등급의 인원이 전체 응시생의 비율보다는 증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분포는 이전 연도보다 조금 좁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살펴보고 본인의 기준을 잘 세워서 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본인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은 막연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6단계를 한번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단계는 저는 성적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지원 가능 범위를 정리하는 단계고, 세 번째는 유강 등의 자료를 통해서 유불리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전 연도까지 이뤄왔던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단계에서는 대학들이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점수를 통해서 누적 백분위, 즉 석차를 알아보는 과정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원서를 접수하기 직전 발표한 수시의 2월 인원, 그리고 지원 경향, 경쟁률의 추이 이런 것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6단계로 살펴볼 텐데 자,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이 성적 분석,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성적 분석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쳐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적 분석은 단순하게 합한 성적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동점자 대비 유불리, 표준점수 100분위 같은 활용 지표에 따른 유불리, 그리고 영역의 반영 개수가 4개인지 3개인지 2개인지는 규모에 따른 유불리, 그리고 탐구 영역을 보통 2개를 반영하는데 이걸 하나 반영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하는 것에 따라 학생의 유불리가 어떤지를 따져본 단계가 바로 1단계, 성적 분석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요, 뭐 대학이나 학과, 지역 학사 제도 같은 수업료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과 좀 상의하길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혼자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일 텐데요. 다음은 이 지원 가능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네, 두 번째 단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지원 가능 범위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표준 점수나 산출된 100분위를 통해서 대략적인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 범위로 정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네. 뭐 5점이나 10점까지 늘려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과하게 늘린다라면 사실은 범위가 넓어진 만큼 고민거리나 아니면 따져봐야 할 점도 많다는 것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단계로는 입시 요각을 살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네, 겁니까? 우선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네. 요강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요강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 유불리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요강 외의 자료는 뭐 서울시 교육청의 센 진학 같은 자료들을 의미하는데요. 네. 지표에 따라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지를 앞서 살펴봤다라면 이번에는 영역별 반영 비율, 특히 올해는 탐구의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유리한 조합을 살펴봐야 하겠고요. 수학 영역이 동점자보다 유리하다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폐지된 대학이 많고 이 대학들이 대부분 가산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한 유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사와 영어 영역에 대한 반영 방법도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확인할 때는 반영 점수에 대한 이격 정도 그리고 전체 점수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대학 간 등급의 점수 차가 4점, 5점이 낮다. 그러면 5점이 더 영향이 큰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점은 1000점 만점에 5점이고요. 4점은 100점 만점에 4점이라면 사실 이 경우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영향을 따져보는 단계가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별 과목 이 반영 비율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정보 수집의 단계입니다. 네. 과거, 현재를 통한 미래를 살펴보는 단계라고 보시겠는데요. 우선은 입시 결과, 경쟁률, 충원율 등 과거의 자료를 살펴보고요. 이런 전년도와 달라진 현재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전 연도와 달라진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좀 본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원의 변화입니다. 인원의 변화가 과하게 크거나 과하게 작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표가 변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반영 비율이 크게 바뀌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영역에 작은 부분이 커진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그냥 변경된 부분이 아니라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도 꼭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가산점 등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 입결을 쓰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총점의 구조가 또 눈금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입시 결과보다는 백분위나 누적 백분위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비교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입시 결과도 그리고 전체의 눈금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면 따져볼 건 뭐 다 본 것 같은데 아직도 볼 게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한 본인 석차를 좀 알아봐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영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환산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높은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감소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영역별로 유불리가 있는 경우는 유불리함의 크기만큼 불리함의 크기도 존재하므로 상쇄되는 부분이 존재해서 유리함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점수지만 비율에 따라서 산출식에 따라서 석차가 유지 또는 상승이 될 수 있지만 역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직접 챙기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도구가 있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뭐 대표적인 경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센지나 같은 교육청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무료입니다. 대기업 상담 전화를 통해서 또 어디가 입력된 성적을 통해서 본인의 유불리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누적 백분위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공교육에서도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좋은 게 많으니까 꼭 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수시 2월 규모 같이 또 해마다 바뀌는 상황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단순한 고정된 값으로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는 가변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선 2월 된 인원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시가 다음 주 27일이 되면 수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들이 이제 반영된 것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 경향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의 추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경쟁률을 보고 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학의 결과 자료를 보면 학생들이 마지막 날 지원을 하는 폭이 큽니다. 심지어 작년에 어느 대학은 마지막 날 경쟁률을 보고 마감 직전까지 들어간 인원이 전체 60%가 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이건 매년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래서 경쟁률을 보고 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배제 요소 정도로 활용하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을 나는 안정권을 잡았는데 그 안정권이라고 생각한 대학의 첫날 경쟁률이 이미 작년 최종 경쟁률을 이미 넘었다라면 사실은 이것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단계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입시의 도구는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원 경향이나 지원 조건 등 이런 풀의 교모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도구에서 나온 수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 성적 면밀히 보고 또 대학의 묘집 요강도 면밀하게 살펴서 수험생들 철저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맞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